시작해 보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뉴트라이트 제품들을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좀 강의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피드백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 컨설턴트님께서 이제 초이스에 있는 그런 제품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은 다이어트, 뭐, 운동, 이렇게, 원래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오늘 초이스를 보면서 좀 어렵지 않게 쉽게 제품들을 한번 쭉 이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제가 쉽게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혹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마지막에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초이스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밸런스 위드인, 네, 이쪽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밸런스 위드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런스 위드인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죠. 네, 뉴트라이트만의 우수한 엄선된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제품 이제 시리즈로 밸런스 위드인이 있고 밸런스 위드인 이뮤너티 그 다음에 W 슬림핏 이렇게 있죠.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기본적으로는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 영양소로 인정을 받은, 네, 그런 영양소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화기 건강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뭐 각종 식도염, 위염 같은 장염 같은 염증도 있고요. 또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염증성 장질환, 과 같은 뭐 자가 면역 질환도 많고 또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도 많죠.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하시다가 내시경 하시다가 용종을 제거했다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네, 그만큼 소화기관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화기관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1970년대 이전에는 뭐 거의 소화기 계통에 그런 질환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식생활이 이제 급격하게 서구화되면서 이제 식물성 식품의 섭취는 줄어들고 또 동물성 식품이나 육류, 특히 육류나 가공식품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이 소화기관 건강 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화기 질환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500만 명이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굉장히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2012년도에 세계보건기구 통계예요. 이때 이미 우리나라는 대장암 발생 세계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이제 45명 정도가 대장암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2019년 통계를 보면은 2012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2012년에는 인구 10만 명 45명이었는데, 네, 2019년에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은 남자는 66.8명, 여자는 46.3명으로 네,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현재 뭐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이렇게 네 가지 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순서가 이제 매년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 문제는 최근에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장누수, 그 장이 샌다는 거죠. 그래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은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 세포들이 빽빽하게 딱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장 세포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 사이로 그 사이사이로 원래 장세포를 통과해서 어떤 영양소나 그런 물질들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장세포가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은 그 틈새로 바로 그 외부의 독소나 뭐 바이러스들이 바로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장이 샌다 그래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식생활의 그런 변화, 음,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음주나 흡연, 동물성 식품, 트랜스 지방이나 글루텐, 설탕,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약물, 그다음에 환경 오염, 장내 유해균들, 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장 누수 증후군, 새는 장 증후군이 생기면은 어떤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소화기계통의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만성 피로나 두통, 불면, 우울, 그다음에 피부 문제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장이 안 좋으면 피부가 아주 안 좋아지죠. 뭐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거나 알러지나 건선 등이 생기고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그 외에도 뭐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나 크론병 등도 이 장이 안 좋으면 이러한 질병들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기관 건강의 문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식이섬유, 식이섬유. 이 영양소가 이제 두 가지가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런 미생물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미생물의 생태계,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뭐 세균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음, 어, 살아있는 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 하고요. 그다음에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그리고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정받은 기능성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 네, 소화기관의 건강과 상관없이 소화기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섭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화기관의 건강과 상관없이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밸런스 위드를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인정받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건 뭐냐면 우리 장은 우리 다른 신체 기관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어, 장이 폐하고도 연결돼 있고 간하고도 연결돼 있고 심장, 그다음에 콩팥, 뇌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이런 다른 신체 기관들의 건강이 다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은 예전에는 이제 불과 이제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장은 소화기관이다. 그리고 장의 건강은 영양소의 흡수를 잘 도와주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데 국한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장이 나쁘면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망가진다라는 네, 그러한 개념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면역에 중요하죠. 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던 면역기관, 뭐 흉선이라든가, 네, 골수라든가, 비장이라든가, 뭐 림프선 이런 것, 이 림프샘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 이제 기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장이 가장 큰 면역기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이고. 그래서 이제 장 폐축, 이제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에 이제 그 가장 큰 면역기관이기 때문에 장에 면역세포가 다 밀집되어 있고 여기서 또 면역기관도 있고 면역 물질도 장에서 다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장에서 만들어진 면역 물질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다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 전체의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장이 건강하면 폐에서 면역 기능이 이제 향상이 되기 때문에 폐 감염이 줄어들 수 있다. 근데 폐로 감염되는 게 다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감염병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코로나가 있었고 그 전에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뭐 조류독감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폐 감염이거든요. 그런데 장이 건강하면은 폐 감염이 네, 감소한다. 네, 폐에서 훨씬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런 폐 감염에 또 시대에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그 장에 유익한 균들을 계속 일정 정도 유지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나이가 들면 계속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그 밸런스 위딘에 들어있는 그 주요 균주가 바로 비피도박테리움이거든요. 비피더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비피더스의 비율이 70% 넘었는데 계속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60세 정도가 되면 이제 뭐 거의 5%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비피더스 균이 좋은 균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건 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를 지연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프로바이오틱스를 좋은 균들을 우리가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쁜 균들은 계속 없애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밸런스 위드인에 들어있는 주요한 균주의 그 기능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균주들은 이 밸런스 유딘에 들어있는 균주는 세계 3대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회사가 있어요. 세계 3대 프로바이오틱스 회사 중에서 미국의 이제 듀폰 듀폰 다니스코의 세계 특허받은 그런 균주 세 가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HN019라는 이름의 균이에요. 그래서 이 HN019의 임상 연구 결과를 이제 좀 볼 텐데요. 이 결과는 제가 듀폰 다니스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은 결과입니다. 결장 통과 시간, 변의 결장 통과 시간. 그러니까 대장에 변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거기 유해 물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독소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암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통과를 해야 돼요, 대장에서는. 그래서 대장 통과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다. 이게 다 이제 밸런스 유디인에 함유되어 있는 균주예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장관 상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복통, 역류, 메스꺼움, 그 다음에 구토 등이 개선이 되고 또 위장관 하부 증상, 그 소화기관 하부의 증상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변비, 불규칙한 배변, 가스참, 설사 등도 이제 크게 개선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임상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생제가 유발시키는 설사도 감소시키고 또 설사의 지속 시간도 떨어뜨려 준다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설사 관련 증상에서도 이제 복부 팽만, 그다음에 발열, 복통 등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C 디피실리균이라고 있어요. 이 C 디피실리균은 유해균이에요. 유해균에 이게 감염되면은 굉장히 소화기관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디피실리균 관련 설사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장에 유익한 균이 많으면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디피실리균에 감염이 되면요. 장이 자 어떻게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변 이식을 해요. 분변 이식.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분변 이식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심각한 경우 아니면 건강한 사람의 그 장에 있는 유익한 균들을 이식을 해서 이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 이식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정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 디피실리균 감염되었을 때만 이제 분변 이식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피실리균이 아주 나쁜 균이다. 이, 이 나쁜 균에 감염되었을 때에 이 나쁜 균에 감염되었을 때 증상도 이 HN019라는 균이 이제 억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을 복원해준다. 그러니까 장에 비피도박테리움이 줄어들었을 때, 좋은 균이 줄어들었을 때 그거를 다시 증가시켜준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면역 기능 개선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장이 면역의 중요한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균인 HN019를 우리가 투여했을 때 대식세포, 그러니까 나쁜 균을 먹어 치우는 그런 면역세포예요. 이 대식세포도 활성화되고 NK세포도 활성화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NK세포는 정말 중요한 면역세포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을 이제 없애는 그런 역할뿐 아니라 이 NK세포가 중요한 이유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상 물질도 제거해줘요. 완전 그러니까 부드럽다. 다 부서졌어. 대, 어쩌다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NK세포예요. 네,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세포. 그래서 이 밸런스 위딘에 들어있는 HN019란 균이 이 NK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암세포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밸런스 위딘에 들어있는 그 두 번째 특허받은 균주는 NCFM이라는 균주예요. 여기도 면역에 특화되어 있는 균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감기 및 독감 유사 증상, 감기 증상을 기간을 감소시켜준다는 거죠. 여기에는 발열, 기침, 콧물 증상도 개선시켜주고 또 항생제를 처방하는 기간도 줄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쁜 균을 없애기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하잖아요. 그 항생제 처방하면은 그 항생제를 하는 기간을 줄여준다는 거는 그만큼 나쁜 균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면역에 특화된 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식약처에서 인증한 그 기능성은 소화기관 건강이잖아요. 근데 면역에 대한 내용은 인증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고로 이제 면역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광고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그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위딘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소화기관 건강 플러스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데 특화되어 있는 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밸런스 위딘의 가장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참고로 이제 항생제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항생제를 그 복용하실 때 병원에서 프로바이오틱 섭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워낙 그 좋은 그 균을 증식시키는데 좋은 균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생제가 약효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실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중단해야지 항생제가 제대로 약효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항생제 드실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드시는 게 좋고 다만 항생제를 우리가 복용하게 되면요. 항생제는 세균들을 죽이는 그런 약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복용하면 나쁜 균도 죽지만 좋은 균도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반드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BL-4라는 오포라는 그런 그 균주가 있습니다. 밸런스 위디인의 상기도 질환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코 점막에서의 그 바이러스 농도를 라이노 바이러스 농도도 감소시켜 줍니다. 그 나쁜 바이러스를 없애준다라는 거죠. 면역 기능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밸런스 위드는 소화기관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에 특화된 면역 기능 개선에 특화된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 차별화된 프로바이오틱 제품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뮤니티 디펜스가 있잖아요. 이뮤니티 디펜스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이런 면역 기능 강화 기능 플러스 면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영양소가 이제 아연이죠, 아연. 아연은 이제 세포 분열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고, 그다음에 면역 기능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연의 기능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한다고 하면, 미네랄 중에 아연의 기능을 두 가지 정리하면 성장 플러스 면역입니다. 성장과 면역. 그러니까 성장에도 꼭 필요하니까 우리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라는 거고요. 또 면역에도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디펜스에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아연이 강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아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면역 세포를 증식시키고 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 세포 하면은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를 면역 세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뭐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면역 세포가 있다. 근데 이 면역 세포가 증식하고 분화하는데 필요한 게 아연과 비타민 C이다. 그래서 제 논문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뭐 어렵게 보이시지만 그냥 모든 그런 면역 세포가 다 이렇게 줄기세포로부터 분화가 돼가지고 증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이 면역 세포가 증식 분화하는 데 필요한 게 비타민 C와 아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과 비타민 C는 면역 세포의 증식 분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면역에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 하면 비타민 C와 아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연이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디펜스에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밸런스 위드인은 소화기관의 건강, 면역 건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보시면 아연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성장 인자, 성장 인자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꼭 보충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밸런스 위딘에는 W가 있고 슬림핏이 있습니다. W 슬림핏. 네. W는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이제 락토바실러스를 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을 어, 인정받은 기능성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고에는 표현할 수 없는데 사실은 이 밸런스 W 제품은 바로 세균성 질염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그 프로바이오틱스이기도 하면서 세균성 질염을 예방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권장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락토바실러스,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락토바실러스는 강력한 항균 활성, 그러니까 나쁜 균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병원체를 경쟁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장 세포에 이제 딱 부착할 때 락토바시러스가 다 부착을 하게 되면은 병원체가 부착할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병원체랑 경쟁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테리오신과 젖산을 생성하고 박테리오신은 이제 면역 세포나 아니면 그 이제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박테리오신. 다른 나쁜 세균을 없애는 그런 물질을 박테리오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생성해내고 그래서 이제 장도 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상피조직 점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도 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락토바실러스다. 근데 이제 락토바실러스가 부족하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나쁜 균이 나쁜 균이 증식을 하고 나쁜 균이 이제 그 질염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를 어, 투여했을 때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했을 때 이제 이 증상이 개선되면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연구에서 이제 경구 유산균, 그러니까 즉 락토바실러스를 섭취한 그룹과 가짜 약을 섭취한 그룹에서 이 락토바실러스를 섭취한 그룹에서 이제 더 그 이제 그 세균 균총이 락토바실러 균총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됐다라는 결과 있었고 그다음에 재발성 질염 있는 환자 대상 실험에서도 경구로 입으로 락토바실러스 섭취했을 때 질염 재발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제품이 밸런스 위딘 W.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이제 이 제품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 정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이 균주들은 소화기관 지나서 항문과 회원부를 통해서 그 질까지 안정적으로 도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여성분들에게는 밸런스 위딘 W.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위딘 슬림핏은 어 우리가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용성을 다 얻으면서 플러스 추가로 체지방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에는
이 락토바실러스 복합물 HY7601 플러스 KY103이라는 균주를 복합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특허받은 그런 배합이고요. 그래서 개별 인정형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개별 인정형. 그래서 요 성분을 이제 다른 회사가 아무 회사나 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 인정형은 그 개별 인정형 인증을 받은 그 회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다른 회사에 사용할 수 없는 개별 인정형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체지방률도 줄어들고 체지방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지방량은 체지방을 뺀 게 제지방이거든요. 제지방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근육이나 다른 그 수분이나 이런 거 감소 없이 지방만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10주차 계속 10차 동안 섭취하니까 몸무게가 약 11% 감소했고 그다음에 몸무게 증가하는 정도가 38% 감소했다라는 결과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백색 지방이 그 신체 부위별 장, 간마, 어깨뼈, 뭐 피하 조직, 신장주 이런 각기 다른 신체 부위에서 백색 지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 조직은 백색 지방 조직과 갈색 지방 조직이 있어요. 근데 백색 지방 조직은 지방을 저장하는 조직이고 갈색 지방 조직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조직이에요. 갈색 지방이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지방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갈색 지방 조직이 있는데 성인이 되면 갈색 지방 조직이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이제 비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연소시키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밸런스 유딘 슬림핏을 섭취한 이후에 백색 지방이 감소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지방을 잘 저장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그 본연의 기능, 소화기관의 건강 플러스 그다음에 면역 기능 플러스 그다음에 체지방 감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을 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밸런스 위드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일랩 마이크로바이옴 있죠? 마일랩 마이크로바이옴은 네, 이거는 실제로 각각의 개인들의 장 특성, 그 장에 어떤 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실제로 파악을 한 다음에 가장 그 적합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 건강이 개선된 것도 확인하고 네, 이렇게 디자인된 제품이 이제 마일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변을 보내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프로바이오틱 섭취하고 그다음에 섭취를 쭉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면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와요. 마일랩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 1번, 두 번째는 포스트바이오틱스 2번. 이 두 가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서 단쇄 지방산이 증가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음, 이제 우리가 좋은 균을 아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 좋은 균의 증식 인자, 먹이가 되는 거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프리바이오틱스.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그 식이섬유가 프리바이오틱스. 이 식이섬유를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이용해가지고 대사를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그다음에 이 식이섬유를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용을 하고 대사를 해서 만들어내는 산물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대표적인 게 단쇄지방산. 그래서 이제 이 마일랩을 실제로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그 결과가 두 가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쇄 지방산이 증가한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건강한 그런 장 상태를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 지표가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바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면요. 면역 질환, 그러니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제1형 당뇨, 알러지 등과 같은
이러한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다양성이 감소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균의 다양성. 그 좋은 균이 골고루 여러 가지 종류가 골고루 잘 분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내의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대사질환, 비만이나 제2형 당뇨가 증가합니다. 암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장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포스바이오틱스, 네, 단sve지방산입니다. 단sve지방산은 이렇게 장세포가 빽빽하게 아까 장 누수 증후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장세포가 빽빽하게 밀착되어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유해 바이러스나 아니면 독소, 이제 염증 물질들이 직접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내 환경을 단수의 지방산이잖아요. 산이기 때문에 산성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유익균은 보호해주고 유해균은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포스바이오틱 단수의 지방산이요. 그다음에 장 운동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단수의 지방산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과 같은 미네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네랄 흡수 촉진하고, 그다음에 이 단sve지방산이 대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억제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준다. 음. 그다음에 이 단세지방산은 교감신경 활성화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지방의 축적도 줄여준다. 네, 지방의 축적도 줄여준다. 이건 이제 비만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세지방산 이렇게 다양한 그 유용성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이후에 개선 상태를 평가할 때 단세지방산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일랩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그다음에 어, 네. 이 포스바이오틱스 단수의 지방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마일랩 마이크로바이옴의 차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실 때에도요, 이 다이어트 비만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만 원인균이라고 들어보셨죠? 비만 원인균. 근데 프리보텔라나 퍼미큐티스 같은 균들이 많으면 비만이 돼요. 비만. 왜냐하면 이 프리보텔라 퍼미큐티스 같은 균, 나쁜 균이죠. 나쁜 균들이 걔네들이 주로 원하는 게 지방이거든. 지방. 지방을 원해요. 그 지방을 원하기 때문에 지방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장세포에서 뇌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장에서 얘네들이 지방을 원한다. 그럼 뇌에 와가지고 뇌가 지방을 섭취하게끔 또 다른 호르몬을 보내는 거죠. 뭐 그렐린 같은 거, 식욕 자극 호르몬 이런 것도 보내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지방을 먹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나쁜 균이 많으면 식욕까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지방을 먹고 싶고 단 것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장 속에 있는 세균이 나를 조종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균들은 없애고 네, 좋은 균들을 계속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원인균들을 없애고 다시 좋은 균으로 대체하면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더 훨씬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비만 원인균을 제거하는 게 다이어트의 중요한 한 방법이라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칼맥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맥디, 뭐 칼슘과 마그네슘이죠, 당연히. 네, 칼슘은 뭐 워낙 다 많이 잘 알려진 영양소이기 때문에 뼈의 건강에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외에도 혈액 응고나 신경 전달, 근육의 수축과 이완,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칼슘의 역할은 당연히 이제 뼈의 건강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골다공증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나이에 따른 그 골밀도를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이제 골밀도예요. 이제 골밀도가 이제 젊었을 때는 골밀도가 높잖아요. 근데 나중에 30세 이후부터는 골밀도가 점점점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골다공증 위험 구간, 골밀도가 그 어떤 기준선 이하로 내려오면은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 구간에 진입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칼슘을 이제 꾸준하게 골밀도를 최대 골밀도를 형성을 해놓는 거예요. 젊은 시기에. 골밀도가 높게 형성을 해놓으면 젊었을 때 높게 형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골밀도가 떨어지더라도 골다공증 위험 구간에 진입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칼슘 섭취는 성장기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생 동안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권장량 이상으로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대 골밀도를 형성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골다공증 위험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칼슘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칼슘도 미네랄이기 때문에 미네랄들은 우리 몸에 이제 그 적정량이 유지가 돼야 돼.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성, 그러니까 적정한 상태,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칼슘은 99%가 뼈와 치아에 존재합니다. 뼈와 치아에 존재하고 1%가 1%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혈액 중에 존재합니다. 혈액 체액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99%의 칼슘,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 99%의 칼슘이 뭐 한 10%가 줄었어. 그러면 이제 뼈가 좀 약해진다는 것뿐이지 사람이 내가 죽진 않잖아요. 네, 칼슘이 그만큼 한 10% 줄어도 죽진 않잖아요. 뼈와 치아에 있는 칼슘은 뼈가 좀 약해지는 거죠. 근데 혈액 중에 존재한 1%의 칼슘은 조금만 줄어도 사람이 죽어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뼈에 있는 칼슘의 양은 크게 신경을 안 써. 이 혈액 중에는 1%의 칼슘은 항상 그 상태로 유지하도록 다 시스템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액 중에 칼슘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많아진 걸 빨리 칼슘을 뼈로 보내야겠죠. 네, 뼈로 이제 보냅니다. 뼈를 보내서 뼈에 이제 칼슘을 막 이제 밀어 넣는 거죠. 반대로 이제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했어. 부족해지면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빨리 채워넣어야지 칼슘. 어디서 채워넣냐면 뼈에서 빼오는 거예요. 이 뼈에서 이제 칼슘을 빼와가지고 이제 부족한 혈액 중에 칼슘을 보충을 해주면서 유지를 하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이제 항상성 칼슘을 항상 유지하게 되는데, 이 혈액 중에 1%의 칼슘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 이 1%의 칼슘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완경기,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혈액 중에 있는 칼슘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혈액 중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 그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뼈에서 계속 칼슘을 빼와야 된다. 그러면 뼈가 계속 약해지겠죠?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뼈가 급격하게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거예요. 네, 에스트로겐이 이 칼슘의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갱년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고 이 혈중에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뼈에서 계속 칼슘이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골다공증, 골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경기,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장량이 크게 증가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전 연령대에서 칼슘 섭취가 부족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인분들, 성인분들, 뭐 청소년, 아동 다 마찬가지로 권장량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칼슘이다라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이제 완경기 여성은 1200mg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700mg 권장량인데 1200으로 확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이 칼슘을 섭취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잘 섭취해서 최대 골밀도를 아주 높게 형성해 놓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 방법이고 이후에는 30대 이후에는 이제 칼슘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를 잘 보충해 주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 플러스 이런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뼈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겠죠? 네, 체중 부하 운동이 뼈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뼈에 약간 충격을 가하는 그러한 운동이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뼈에 약간 충격을 강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운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줄넘기, 에어로빅, 그다음에 달리기 이런 것들이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마그네슘도 칼슘과 함께 뼈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효소의 보조 인자이기도 하고 또 근육의 수축 및 이완, DNA 합성 및 변형에 관여한다.
골격과 치아의 중요한 구성 성분. 칼슘과의 비율은 2대 1입니다. 칼슘이 2개, 마그네슘 1개. 이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서 보충을 해야만 뼈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유지될 수 있다. 음. 참고로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뭐 인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뼈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분들이 무조건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다고만 좋은 건 아니고 이 다양한 성분들이 잘 딱딱하게 잘 결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영양소가 있죠. 네, 잘 결합하게 도와주는 영양소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 비타민 K는 뼈를 직접 구성하진 않지만 뼈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잘 결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K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마그네슘은 이제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고 신경 조절에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 전에 섭취하시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서 부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운동 후에는 네, 근육이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근손실 및 근육통,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섭취하시거든요. 이제 근육의 그런 어떤 그 정상적인 근육 활동, 또 근육의 그런 어떤 피로 이런 것들을 줄이게 섭취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마그네슘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일정 정도, 일정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지금 에너지가 계속 생성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바로바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딱 저장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마그네슘이에요. 음. 마그네슘이 그 에너지 발생 형태인 ATP와 딱 결합을 해가지고 ATP가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지구력 향상이라든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마그네슘이 필요하죠. 네, 마그네슘은 효소의 구성 성분, 우리 몸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효소이고 마그네슘 그러한 효소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신체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우리 몸에 적절한 제대로 된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 능력 향상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조절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대사 증후군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해소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네, 마그네슘 섭취하시면은 네, 우울, 불안, 감정 장애도 네, 낮춰줄 수 있고요. 수면의 질, 그 다음에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미네랄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신경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제 신경 그 계통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경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 경련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안면도 근육이죠. 안면 근육 경련. 그 눈가나 뭐 입에 이제 그 경련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마그네슘 부족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시는 것도 이제 권장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 네. 뭐 지난 시간에 비타민 뭐 미네랄 일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B군은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초이스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제 비타민 B, 이제 비타민 B 플러스 있고 이스트 B 뭐 아이언 폴릭 플러스도 아이언 폴릭이 이제 엽산이잖아요. 그 엽산과 아이언, 그 철분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 제품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비타민 B의 역할을 볼까요? 비타민 B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에너지가 뭐 예를 들면 포도당을 가지고 당분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당분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그 에너지 생성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 B가 그 각각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각각의 단계에서 다 비타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B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대사에 비타민 B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대사에 비타민 B가 없으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하는 우리가 생명 활동에 사용하는 게 다 에너지잖아요. 음식물을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다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잘 안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 에너지가 없으니까 항상 피곤한 거죠. 에너지 내가 활력 넘치게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성 피로, 네, 만성 피로. 빠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게 빨리빨리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바뀐다.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B는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기 넘치는 그런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이어트 하실 때 비타민 B는 반드시 필요하죠. 네. 비타민 C와 함께. 이렇게 비타민 B가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는 이유는 비타민 D가 효소에 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 효소라고 하죠. 효소. 소화효소, 대사효소. 소화효소는 소화를 잘,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소화효소죠. 단백질 분해효소, 지방 분해효소, 탄수화물 분해효소. 이런 게 다 효소라는 거예요. 대사효소, 소화효소, 그다음에 대사. 소화효소는 소화를 잘 하게 도와주는 효소가 소화효소. 대사효소는 그 외에 우리 몸의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잘 일으키게 도와주는 게 대사효소. 이런 효소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효소는 전효소와 보조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과 플러스 보조인자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조인자는 비타민 B 유도체이거나 아니면 미네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효소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 만들어진 효소는 불활성 효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작동을 안 해. 작동을 안 하는 효소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화학 반응이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질 않아. 도와주질 않는데 여기 비타민 B가 딱 결합을 하면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이제 그때부터 비타민 B와 결합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효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효소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대사나 그런 뭐 소화나 이런 부분에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 B가 없으면 효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효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비타민 B가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면 거기 이제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그 아미노산은 대사되는 과정에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생겨요.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생기면 이 호모시스테인은 혈액의 점도를 상승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혈액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돼요.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돼. 혈액이 잘 안 흐르니까 동맥경화도 생길 수 있고 혈압도 높아질 수 있고 심장에 부담을 주겠죠.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그 원인 물질이에요. 이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중에 엽산, 그다음에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B12 이 세 가지가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서 혈액순환을 잘하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비타민 B군 중에 이 세 가지는 심혈관계 건강, 혈액 흐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비타민 B군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도 우리 심혈관계 건강에 꼭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엽산이 이제 비타민 B군의 일종이거든요. 그 엽산은 이 세포 분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엽산의 중요성, 네, 엽산이 정상적이면 태아가 잘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세포 분열을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산이나 뭐 체중 미달이나 성장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할 경우에 아주 결핍되었을 때는 뭐 이제 정상적으로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문해증, 뇌가 형성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분 척추가 갈라진다거나 이러한 그런 그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가 음, 엽산이 이제 여성분들은 평소에 400 마이크로그램 하루에 권장하는데 원래 250 마이크로그램이죠, 권장량이. 근데 가임기 여성 400 마이크로그램, 임신하시면 600 마이크로그램 권장이 확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엽산이 이제 필요한 시기는 언제냐면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시기. 그래서 수정되었을 때부터 4주까지 이때가 엽산이 가장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임신을 확인하게 되면 임신 뭐 6주입니다, 7주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엽산을 섭취해야 되겠다. 그럼 약간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임기, 임신을 계획할 때부터 엽산은 충분하게 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해요. 에너지 활성화,
또 뭐 있었죠? 에너지 활성화. 그다음에 네, 효소의 구성 성분. 그다음에 이제 호모시스테인과 관련된 심혈관계 건강. 그다음에 엽산과 같이 이렇게 음, 세포 분열, 성장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한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음, 간 해독 경로예요. 간 해독.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은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영양소의 대사, 영양소의 합성, 해독. 특히 해독이 중요하죠.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워낙 그 독소들이 많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들을 빨리빨리 독이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게 우리 건강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해독. 그래서 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인들에게 해독이 중요하다. 근데 해독에서 중요한 영양소가 이제 바로 비타민 B군이라는 거예요. 비타민 B군. 네. 그래서 이제 이 간해독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딱 정리해 드리면은 비타민 B군, 지금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비타민 B군, 이게 중요하고 간에서 이제 효소 작용을 통해서 간이 이제 해독을 하게 도와주는 거고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간에서 해독을 할 때 간이 어마어마한 양의 산소를 사용하고 유해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간세포를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이제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밀크시슬이다. 이게 항산화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해독을 했으면 배출이 용이하게끔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좋은 단백질. 그래서 이제 간 해독에 중요한 영양소 크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비타민 B군이 중요하다. 간 건강을 위해서, 간 해독을 위해서 비타민 B군이 중요하다. 두 번째, 밀크시스를 비롯한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다. 세 번째,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하다. 세 가지. 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거, 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SHN 서플리먼트만 하고, 그 다음에 질문 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N 서플리먼트, SHN은 S가 스킨, H가 헤어, N이 네일, 그래서 피부, 모발, 손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죠. 네.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오틴은 이제 모발과 손톱의 성분인 케라틴을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오틴이. 그래서 모발 건강, 그다음에 손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고 또 콜라겐, 피부의 주요 구성 성분, 머리카락에도 있고 손톱에도 있고 그렇지 피부에도 있는 그런 단백질이 콜라겐이죠.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혈당 조절, 그 당뇨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고 근육통, 운동 장애 예방하는 데 필요하고 만성 피로 회복, 그다음 심혈관계 건강, 콜레스테롤 조절, 그다음에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또 수면, 기분 등과 같은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타민 B군이 비오틴에 다양한 기능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SHN 서플리멘트 비오틴을 함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모발과 손톱의 성분인 케라틴을 합성하는 데 비오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피부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비오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비오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SHN 서플리먼트이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죠. 이 SHN 서플리먼트.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콜라겐은 우리 피부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합니다. 중요한 항산화,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을 쬐거나 아니면 외부의 그런 오염된 그런 환경에 의해서 이제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는 그런 물질을 비타민 C가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미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 기능성들 때문에 주름 생성이라든가 색소가 과다하게 침착된다거나 피부 처짐, 상처 회복 지연, 피부 염증 등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C가 SHN 서플리먼트에 함유된 거고요. 그다음에 허브 중에 이제 호스테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스테일이 주 원료로 함유되어 있는데 호스테일은 이렇게 다양한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그다음에 미네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테일 추출물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규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규소는 콜라겐 합성 과정의 조효소로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소 결핍은 이제 규소가 부족하면은
이제 구리 농도가 떨어지는데 구리 농도가 떨어지면 콜라겐이 잘 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이제 외국계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관절과 근육 그리고 피부 건강, 모발, 손톱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성분이 이제 호스테일, SHN 서플리먼트의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L시스틴, L시스틴은 이제 황을 함유하는 아미노산이고 케라틴, 그러니까 모발 손톱의 단백질, 구성 단백질인 케라틴의 1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L시스틴은 시스테인으로 바뀔 수 있고 산화환원 그 반응을 통해서 시스테인으로 바뀌어지고 이 시스테인과 어, 글리신과 글루탐산이 결합하면 글루타티온이 되는 거예요.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글루타치온 항산화 성분 글루타치온 우리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피부, 머리카락, 손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근육, 뇌, 신경 조직 등과 같은 결합 조직에 존재하면서 머리카락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네, 항산화 작용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글루타티온의 성분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피부, 머리카락, 손톱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근데 글리신 아까 이제 뭐 시스테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글리신이 글루타티온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글루타티온이 이제 우리 체내에서 산화 환원 과정을 거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분 보유력 향상, 콜라겐 생성 증가, 네, 피부 보수 및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포도씨 추출물 프로안토시아니딘, 네,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쬐면은 피부에 DNA 손상, 돌연변이가 생기고 피부암으로 악화될 수 있죠.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도 생기고 염증 인자도 발생을 하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근데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식물 영양소, 이제 포도씨 추출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안토시아닌은 네, 생체 내 항산화 활성, 네, 조직의 산화 손상 방지, 지질 산화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피부를 우리가 이제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 식물 영양소가 프로안토시아니딘, 포도씨 추출물, SHN 서플리먼트에 네, 주 원료로 함유되어 있고요.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이제 광바람 예방에 핵물학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광바람은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외선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광바람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 포도씨 추출물 SHN 서플리먼트에 함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피부나 손톱, 모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부분의 건강 개선에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SHN 서플리먼트를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SHN 서플리먼트까지 했고요. 다음 주는 이어서 이제 판토블렌드, 뭐 그 외에 그 이후에 뭐 프로틴 굉장히 중요하죠. 네, 프로틴에 대해서도 쭉 정리해보고 그 외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초이스에 나온 순서대로 한번 쭉 알아보고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제가 채팅에 혹시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신장 이식 어머니께서 어, 신장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데 지금 밸런스 위드인 365를 드시는데 설명 중에 항생제를 드시면 같이 복용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면역 억제제와 밸런스 위드를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와 밸런스 위드인을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그 중에는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병용 섭취를 는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신장 이식을 했다는 것은 이게 내 면역 체계가 그 다른 분의 신장을 외부에서 온 물질로 인식해서 이제 면역이 너무 이제 잘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어요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면역 억제제를 섭취하시는 기간 중에는 네,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게 일반적인 의학계의 견해이고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항생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드실 때에는 프로바이, 프로바이오틱 드시지 마시고 항생제를 드시면 네, 장내에 좋은 균도 다 사멸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섭취하신 다음에 안 드실 때 항생제를 이제 안 드시는 시기에 그 시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해 주시라는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W는 이제 그 염증 자체가요.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현대인들은 염증이 많잖아요. 뭐 방광염도 있고 비염도 있고 뭐 염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 뒤에 염자 붙은 거 간염, 뭐 장염 다 염증이잖아요. 이게 만성 염증도 있고 그 염증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과 식물 영양소, 뉴트라이트의 그 식물 영양소. 지난 시간에 뭐 제가 식물 영양소 기능성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산화, 항염증. 기억나시나요? 항산화, 항염증. 네, 식물 영양소. 오메가3 지방산, 식물 영양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의 염증을 줄여줘요. 그래서 뭐 참고로 연구 결과나 소개해 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분들을 조사했는데 그 100세 이상 건강하신 이유가 장 항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 항상성. 장내에 장이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염증 수치가 젊은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100세 이상의 건강하신 분들이. 그 염증이 증가하면 이제 그만큼 노화가 촉진된다라는 거고, 근데 건강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염증 수치가 낮다. 근데 염증 수치가 왜 낮은가 봤더니 바로 장내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프로바이오틱스와 염증 수치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바이오틱스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바이오 단쇄지방산 수치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염증을 네, 없애는데 좋고요. 그리고 이제 W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네, 그 락토바실러스가 함유된 그 W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방광염 여성분들이라면 방광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염증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그 염증을 일으킨 나쁜 균을 없애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필수 아미노산이 종류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아,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이잖아요. 네, 단백질이 우리가 먹는 단백질, 뭐 고기, 콩 이런 거 먹으면 이 우리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돼요.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있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은 우리가 굳이 섭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을 부르고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9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이고 11가지가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9가지가 필수 아미노산. 이 9가지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로부터 섭취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한두 가지가 현대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네 한두 가지가 필수로 다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외부의 그 단백질로부터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뉴트리 프로틴 하니까요. 뉴트리 프로틴에서 이 필수 아미노산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또 어렵고 종류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뺐는데 네, 간단하게 다음 주에 그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마 GPT가 60인데요. 160인데 감마 GPT가 160인데 그 다음에 질문이 없으시네요. 아, 감마 GPT가 뒤에 있네요. 감마 GPT가 160인데요. GOT GPT는요, 간수치예요. 간수치. 간수치가 뭐냐면 간 효소. 간수치라고 해서
ALT, ASC, GPT, GOT라고도 하는데요. 이 GOT, GPT, 간 효소 수치입니다. 간 효소 수치가 뭐냐면 간 세포 안에 그 간 효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세포에서 여러 가지 해독이라든가 영양소의 대사가 진행될 때 간 세포 내에서 그 대사를 도움을 주는 그 효소가 간 효소예요. 근데 간 효소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높아졌다. 이게 왜 높아지냐면 간 세포 안에 있던 그 간 효소가 간 세포가 파괴가 되면요. 그 간 효소가 어디로 나와요? 혈액으로 흘러나오죠. 혈액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혈액 검사해가지고 이 효소치가 확 올라갔다. 이건 뭐냐면 감마 GPT가 확 올라갔다. 이건 뭐냐면 간 세포가 다 파괴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 효소가 간 세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효소치가 낮게 나와요. 이 정상 범위보다 낮게 나와요. 정상이라고 간 세포가 건강하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혈액 검사했더니 효소치가 확 높게 나왔다. 이건 간 세포가 파괴되어서 그 안에 있던 효소가 혈액으로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간이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효소치가 높다는 거. AST, ALT로 나오기도 건강검진 하시면 ALT, AS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똑같이 GOT, GPT 이거 약자 약간 틀린데 GOT, GPT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세포가 파괴되어 있다는 거. 간세포를 빨리 재생시키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슬을 비롯한 항산화 영양소와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말씀드렸잖아요. 이 필수 아미노산을 잘 보충을 해주시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뺀 건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여기서 또 나와요. 나와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간에서 해독을 열심히 해가지고 노폐물, 다 찌꺼기를 이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찌꺼기를 다시 장에서 재흡수를 해요. 다시 간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신히 기껏 해독을 해가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이 다시 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장간순환이라고 하죠. 장에 흡수가 돼서 간으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간이 이중으로 부담을 받게 되잖아요. 간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장이 안 좋으면 간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에 관련된 영양소 잘 보충해 주시고 플러스 프로바이오티스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프로바이오티스 섭취해야만 내 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신 이유가 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간이 안 좋아진다. 이건 잘못된 얘기고요. 단백질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방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방과 독소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는 거고 단백질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지방이나 독소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면 단백질은 제한해야 돼요. 이걸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과 독소 때문에 간이 망가지면 단백질은 제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단백질 들어가면 간에 부담이 되니까. 그렇지만 단백질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간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슬을 비롯한 항산화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필수 아미노산은 단백질이잖아요. 그 단백질은 평소에 좋은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지 간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 간이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돼요. 단백질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나쁜 단백질 섭취하시면 안 돼. 뭐 돼지고기나 네, 치맥이나 이런 거 섭취하시면 안 돼요. 통풍 환자에게 좋은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네, 통풍 환자도 이거 통풍은 관절염의 일종이에요. 관절염, 염. 그래서 이 관절염이 이 염증이잖아요, 염증. 그러니까 염증에 아까 필요한 거 오메가3 지방산, 그다음에 뭐 프로바이오틱스, 식물 영양소 이거 다 채소 이런 거 다 중요하죠. 통풍 관절염이니까. 근데 통풍은 단백질로 분류되는 퓨린이라는 그 퓨린 단백질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퓨린이 대사가 이상하게 진행되면서 대사가 이제 잘못된 거죠. 요산이 되면서 요산이 관절에 축적돼 가지고 아주 그 강렬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통풍이라서 통풍 환자들은 퓨린이 함유된 음식을 네,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통풍 환자에게 좋은 영양소는 염증에 좋은 영양소, 그다음에 식물성 식품. 이게 통풍 환자에게 좋은 영양소고 제한해야 될 영양소는 퓨린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
맥주,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 그러니까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은 고등어 이런 데에 퓨린이 많단 말이에요. 그 등푸른 생선 드시면 퓨린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 요산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악화된단 말이죠. 그 등푸른 생선 피하셔야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아까 오메가3는 먹으라고 하는데 등푸른 생선을 먹지 말라. 무슨 얘기? 등푸른 생선 드시지 마시고 오메가3는 드셔야 돼요. 네, 등푸른 생선의 퓨린 문제지 오메가3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등푸른 생선에 등푸른 생선에서 우리가 오메가3만 빼서 섭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등푸른 생선 먹으면 그 중에 오메가3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퓨린이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유산에 나빠진다는 거죠. 네. 크론병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크론은 이제 우리 크론병은 소화기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크론병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뭐 쇼그린 증후군도 마찬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면역을 조절하는 그러한 영양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뭐 쇼그렌 증후군, 뭐 크론병, 뭐 궤양성 대장염, 뭐 갑상선 기능 저하 다 저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뭐 다 자가 면역 질환은 현대 의학이 아직까지 원인과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면역 계통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에서 문제가 됐는데 면역이 문제가 뭐가 됐냐면 면역이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면역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과민 면역 반응 이런 거 있잖아요. 과민 면역 반응, 아토피, 알러지, 천식이 있잖아요.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너무 면역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 몸을 외부의 그 나쁜 물질로 침입한 나쁜 물질 그 오인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상하게 강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얘기할 때 무조건 면역이 강해야 돼. 이거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면역이 강하면 안 돼. 면역은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면역을 얘기할 때는 면역 밸런스라고 해요. 이뮤니티 밸런스 혹은 이뮤니티 레귤레이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 면역을 잘 조절해야 된다. 적절하게. 그러니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균형,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의 밸런스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예요. 음, 비타민 미네랄. 그 면역에 좋다는 어떤 우리가 그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민간요법에 나오는 그러한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면역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보다는 특정 면역 세포나 특정 면역 물질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분보다는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등은 면역 조절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해 주시면 좋아요.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질문해 주세요. 그럼 또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기타 제품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